우리가 행복 이러다 보니까 행복에 대한 압박감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게 연연하다 보면 오히려 행복하지 않아요. 성공을 많이 해야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과 비교. 우리나라는 왜 행복에 대한 압박감이 이렇게 높은가?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의 유성호입니다. 오늘은 저희 채널에 출연하셨던 서운국 교수님의 대학원 후배 분의 책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책 제목이 인생은 행복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라는 책이고요. 저자는 일본 분이세요. 지금 현재 시카고 대학교 심리학 교수이시고, 이름이 오이시 시게이로. 오이시 그러면 우마이, 맛있다, 이런 뜻 같은데, 이게 이제 대석이라는 큰대 돌석자, 일본 성이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시카고 대학에서 이제 심리학을 가르치시는데요. 저희 채널에서 이제 서운국 교수님 나오셔갖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잖아요. 서운국 교수님의 그 대학원 시절에 같이 포커도 치고 친하게 지냈던 그 후배 교수님이십니다. 어바나 샴페인에서 일리노이주에 있는 어바나 샴페인 대학에서 서운국 교수님이랑 오이시 시게히로 교수님은 에드딘이라는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 선생님 밑에서 같이 공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서운국 교수님은 이제 미국에 계시다가 거기서 테뉴어를 받았지만 연세대학으로 돌아오셨고, 돌아오신 이유가 음식 때문에 그때 메밀국수라고 하셨던가요? 그것 때문에 돌아오셨고, 오이시 시게이로 이분은 그냥 미국에 남아서 지금 이제 시카고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책 제목이 아무래도 이제 행복 전문가, 일리노이 대학이 행복학에 심리학과 관련된 세계적인 거장이 있었던 곳인지라 그의 제자들이 곳곳에서 미국 전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 연세대학에서도 서운국 교수님이 계신 것처럼 행복에 대한 연구, 그리고 본인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잘 풀어낸 책입니다. 이 책에서 추천사를 물론 이제 서운국 선생님이 당연히 그 교수님이 이제 쓰셨고요. 또 누가 쓰셨냐면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님이신 최인철 교수님이 여러분 굿라이프 생각의 지도 이런 책으로 저랑도 이제 안면이 있죠. 그냥 지인이신데, 근데 워낙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도 특이한 게 이분의 박사학위의 심사위원이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일본 분이고 같은 동양인이지만 또 한국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고, 더더군다나 이분의 아내분이 한국인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대해서 여기 책을 읽다 보면 수많은 한국인 지인과 한국인 제자, 그리고 대학원 시절에 선배였던 서운국 교수님, 또 박사학위의 지도 교수, 심사 교수님이었던 최인철 교수님, 그래서 한국 사람이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이게 당연히 영어로 썼지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거지만 읽었을 때 전혀 약간 미국 저자들, 서양인의 저자일 때는 약간의 조금 약간의 가치관, 관점의 차이가 느껴질 때도 있는데, 이분은 일본, 우리 옆나라이기도 하고, 또 수많은 학문을 통해서 많은 한국 분들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책이 정말 술술 잘 익혔습니다. 일단 호감이 가는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분이었고, 책도 매우 훌륭했습니다. 이 책은 책 제목이 사실은 Life in Three Dimensions, 그래서 세 가지 면에 삶이 놓여져 있다, 이런 뜻인데, 아무래도 출판사 어디지? 위즈덤 하우스. 제 책이 나온다네요. 위즈덤 하우스에서 이제 아마 행복이라는 게 워낙 관심이 많으시니까 인생은 행복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제목을 붙인 것 같습니다. 책 내용은 어떠냐? 매우 훌륭합니다. 아주 훌륭하고, 여러분이 행복학과 관련된, 그리고 이제 이런 심리학, 제가 사실 심리학은 과문해서 잘 모르고 그냥 교양서적만 읽고 아는 건데, 이런 행복 관련된 심리학에서는 또 대척점이 있나 봐요. 대척점이 어떤 게 있냐면, 행복을 마냥 이렇게 연구하고 행복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주관적 웰빙이라는 걸로 시작하는 한 분야가 있고,
그럼 좋은 삶에 있어서 행복이 다냐? 그러니까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요? 이렇게 여쭤보면 여러분 행복한 삶 아닐까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또 그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전 세계적으로. 또 뭐가 있냐면 의미 있는 삶, 좋은 삶이란, 훌륭한 삶이란, 의미 있는 삶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 3dimensions, 즉 세 가지, 하나 더인데 이게 이제 지난 30년간 행복한 삶, 의미 있는 삶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됐는데 여기에 또 다른 세 번째 삶, 즉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이분이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정신적으로 풍요로우면 훌륭한 삶이냐? 그럴 수도 있고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행복한 삶보다는 그러면 의미 있는 삶이 더 중요한 거냐? 아니면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이 중요한 거냐? 이렇게 우리는 우열의식을 좀 가리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셋 다 중요한데 셋 다 겹칠 수도 있고 셋 다 모두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행복하기도 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보내고 또 거기다가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것도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그 삶 자체, 이 하나의 삶만 있어도 온전하고 훌륭하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고요. 우선 이분이 시작을 되게 재밌게 시작해요. 이분이 일본 규슈 사람인가 봐요. 규슈인데 아버지가 이제 그 요시 할 때 그 요시인가 봐요. 아버님이 이제 요시인데 아마 이분은 시게히로, 아마 요시라는 아버님이 시게히로 막 이렇게 불렀겠죠. 근데 이 아버님은 한 마을,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서 그 마을에서 평생 살았고 그 마을의 처녀와 결혼해서 그 마을을 지금도 살아계신 것 같은데 계속 농사 짓고 그 마을의 모든 사람과 즐겁게 지내는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시게히로, 요이시, 여기 보시면 오이시 시게히로, 이분은 떠나야겠다. 남아야 되나 떠나야 되나. 왜 우리 시골 출신들은 고민할 수 있잖아요. 저희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도 이제 남아야 되나 떠나야 되나. 근데 옛날에 많은 분들이 고향을 떠나자, 서울로 가자, 뭐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인근 대도시로 어떻게 해서인지 가정 형편이 어려웠지만 나가셔서 이제 대학 갈 때 되고 또 성인이 되면 서울로 가자.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저랑 나이가, 저보다 조금 나이가 많을 것 같은데 이분은 떠나자. 그래서 부모님은 근처에 있는 대학 가도 좋지 않냐. 규슈에도 좋은 대학 많고 또 여기 규슈 꼭 농사를 안 짓더라도 좋은 뭐 규슈의 도시에 꽤 있으니까 하는데 이분은 도쿄로 옵니다. 도쿄로 와서 이분의 꿈은 도쿄에서 사는 거예요. 서울에서의 삶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분은 여기서 이제 좀 좋은 직업, 뭐 이렇게 일본에서 좋은 직업은 공무원, 문무성 막 이런 데도 근무하면, 일본 드라마나 영화 보면 왜 양복 딱 입고 다니는 그 관료이잖아요. 이걸 꿈꿨는데 그러면 미국 영어도 좀 잘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유학을 갑니다. 근데 유학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하게 되고 평생 사랑하게 될 여자 친구, 즉 한국인 아내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여행 겸 어학 연수 겸 갔다 와서 이제 일본에서 나는 도쿄에서의 삶, 규슈에서 삶이 아닌 이걸 했는데 도쿄에서의 삶을 또 포기하고 그 여자를 찾아서 미국으로 갑니다. 너무 로맨틱하지 않나요? 여러분 뭐 이제 미국에서 살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제가 일본 분들을 폄훼하는 게 아니라 영어가 저희만큼 어려워요. 저희보다 좀 더 어려워해요, 사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발음 문제도 있고, 제가 미국에 가서 막 그 일본 친구 치바대 의대 교수님이랑 저보다 훨씬 젊은 분인데 친했는데 저한테 영어 되게 잘한다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어렸을 때 미국 살다 왔냐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이 놀리나 처음에. 저도 뭐 그냥 발음이 그냥 그저 그렇고 뭐 성문 종합 영어 스타일이라 그 뭐 영어로 뜻 전하는 건 어려운데 막 아주 뭐 이게 뭐 로즈리 막 이런 사람처럼 유창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뭐 제 말하는 걸 다 할 수는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분도 어려웠죠. 당연히. 그러다가 이제 막 공부를 하고 또 훌륭한 일리노이주에 있는 어바나 샴페인에서 또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서 또 서은국 선생님과 만나서 매주 토요일마다 그 포카를 쳤는데 대부분 돈을 따갔다고 하더라고요. 서은국 선생님이. 이 책에 의하면.
성우 선생님이 딸 것 같기도 해요. 딱 외모를 보면 도박에 강하게 생기셨어요. 죄송합니다, 교수님. 근데 어찌됐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막 순탄하게 풀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렵잖아요. 뭐 외국에서 온 청년이 거기에 그 미국의 유수의 대학에서 막 대학을 옮겨가면서 조금씩 성장하다가 드디어 이제 시카고에 자리 잡게 되면서 이분이 행복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했는데 그동안 이방인으로서 자기 굉장한 경험이잖아요. 사실은 뭐 우리나라에도 그런 훌륭하신 분 많죠. 미국에서 교수하신 분도 많고 미국에서 뭐 구글 다니신 분도 있고 뭐 이렇게 굉장히 많으신데 근데 아마 뭐라 그럴까 그냥 한국에서 또는 일본에서 평탄하게 공무원 되고 월급 받고 결혼하고 이렇게 사는 거와는 완전 좀 다른 거잖아요. 실패도 많았고 좌절도 많았고 직선주로가 아닌 완만한 길이 아닌 울퉁불퉁하고 꺾이기도 하고 잠시 떨어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길이었겠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행복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행복학에 대해서 쭉 지난 30년간 학계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떤 논쟁이 있었고 또 행복학에서 행복학, 인생 훌륭한 삶이란 건 과연 행복한 삶만 행복한 삶파,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삶파, 또 새로운 파, 뭐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해 준 책이에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우선 행복, 훌륭한 삶이란 행복한 거다. 행복하면 너무 좋죠. 제가 아내한테도 이 책을 다 읽고 제 아내한테 어떤 삶이 좋은 삶이냐 제가 물어봤더니 절대적으로 행복한 삶이래요. 그래서 행복하고 주변 사람과 즐겁게 지내고 안온하고 큰 풍파 없이 지내는 삶이 좋은 거 아니냐? 그런 삶이 너무 좋죠. 다만 행복에는 약간의 함정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함정이 있을 수 있냐? 우리가 행복 이러다 보니까 행복에 대한 압박감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꼭 행복해야 된다. 그리고 압박감이 있다 보니까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져요? 돈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다들 성공이라는 거, 뭐 승리, 쉽게 말하면 사회에서 승리, 성공을 많이 해야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과 비교, 그 다음에 저 사람보다 잘해야 돼, 승리, 이런 것들을 막 하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굉장히 좋은 나라거든요. 잘 사는 나라고. 근데 이제 그런 거 행복에 대한 압박감 때문인지 몰라도 무조건 거기 가면 안 돼. 거기는 아니야, 거기는. 뭐 가성비까지는 괜찮은데 뭐 대학 순위를 매기고 직장 순위 매기고 또 뭐 결혼할 사람 순위 매기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결론적으로 행복이란 게 굉장히 좋고 뭐라 그럴까요? 왠지 우리의 삶에 온전한 삶, 훌륭한 삶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행복의 함정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성취에 대한 욕구가 강한 나라라 더 그런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연구를 많이 한 수많은 연구를 인용했는데 놀랍게 일본이나 독일은 사실 약간 계층화가 이미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요즘에 계층화가 돼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찌됐든지 야, 개천에서 용이 안 나? 이게 맞나? 이게 맞아 사회가? 막 이러면서 막 분노하잖아요. 근데 아예 먼저 계층이 된 나라는 개천에서 용이 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나라는 오히려 이런 행복에 대한 압박감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행복에 대한 압박감이 이렇게 높은가? 야, 잘 살고 싶어서. 그리고 나도 할 수 있다는 게 근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그런 게 아닌가? 그런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저는 늘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맨 마지막에 이만하면 괜찮다. 괜찮을 거다. 이만하면 괜찮은 삶이란 걸 참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만하면 괜찮다기보다는 좀 더 성공하고 이러길 원해요. 또 행복의 함정에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연연하다 보면 오히려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 이러다 보면 오히려 불행하게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행복을 쫓는데 막상 나는 불행하다. 나는 행복하고 싶은데 왜 드라마에서도 그 여자가 막 울면서 막 머리 흐트러지면 나는 행복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불행한 거야? 막 이런 거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야, 그래. 너무 행복에 쫓고 행복에 집착하는 것보단 그러면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의미 있는 삶 아닌가? 의미 있는 삶이란 건 뭐냐? 여러분 사실은 스토아 학파가 뭐라고 했냐면
행복을 되게 약간 스토아파는 약간 근엄, 진지, 엄근진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 황제 아우구스투스도 막 이런 거에 너무 기뻐하지 마라. 나 자신을 다스려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스토아파는 야, 행복하려면 멍청하고 이기적이고 건강해야 된다. 그게 인생에 좋은 게 아니다. 물론 아니에요. 행복하고 멍청하고 이기적이고 건강해야 되는 건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의미 있는 삶을 주장하는 과거 스토아파부터 시작하면 내가 뭔가 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 그리고 이걸 변화하는 일 뭐 이런 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엄근진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그게 진짜 삶이지. 우리 안중근 의사님 도시락 폭탄 윤봉길 의사님 안중근 하얼빈 막 이런 거 보면 이런 삶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훌륭한 삶이 아닐까 온전한 삶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야 그러면 나도 도시락 폭탄 이게 너무 거창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돼야 될 것 같고 뭔가 조국과 민족 가슴이 뜨거워 울컥해지는 그런 걸 해야지 그러면 훌륭한 삶이고 나처럼 소시민이면 이거 정말 쓸모없는 삶이냐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내가 의미 이러다 보면 잘못된 곳에 빠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막 옳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정치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제 서울역에 앞에 나가면 포교 활동하는 분 나는 이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이게 잘못된 방향 또는 때로는 잘못된 느낌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결론적으로는 훌륭한 삶이란 꼭 훌륭하지 않더라도 좋은 삶이란 건 행복한 삶도 맞고 의미 있는 삶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좀 평범하게 떠나서 실패할 수도 있고 또 굴곡을 겪을 수도 있지만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은 그럼 불행한 거냐? 여러분 혹시 나르치스와 골드문트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옛날에 지와 사랑이라고 헤르만 헤세 제가 옛날에 헤르만 헤세 책을 저희 집에 전집이 다 있어갖고 중학교 때 막 시타르타 뭐 유리알 유희 그 다음에 나르치스와 골드문트 뭐 데미안 수레바퀴 뭐 이런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이 나르치스와 골드문트 저희 집에 있던 그 제목은 지와 사랑으로 번역한 책이었는데 되게 좋아했습니다. 왜 좋아했냐? 굉장히 야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읽는데 너무 야하니까 이제 숨어서 헤르만 헤세를 숨어서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두 명이 나오는데 나르치스랑 골드문트가 나오거든요. 물론 지금 와서 보면 그런 거에 흥분하고 그런 거에 얼굴 뜨거워지는 아마 청소년 사춘기니까 그게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소설인데 그때는 골드문트라는 주인공 둘 중에 한 명이 나르치스와 골드문트인데 골드문트가 나가서 여자를 꼬시고 사랑을 나눈 거에 너무 진지하게 그 부분만 막 달토록 막 읽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나르치스와 골드문트의 왜 갑자기 그 얘기를 꺼내느냐? 나르치스는 수도원에서 엄숙한 신의 뜻을 받고 이 일생의 의미를 신에게 봉헌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골드문트는 어떠냐? 얘는 한량이에요. 얘는 수도원에 있을 애가 아니야. 둘은 친구인데 얘는 떠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떠나요. 그래서 뭐 사람도 죽입니다. 이제 이거는 뭐 정당방위인데 자기 돈을 뺏으려는 그런 경험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여자들과 만나서 막 갖은 제가 막 이렇게 읽었던 막 불륜도 저지르고 막 약간 시궁창이야. 엉망진창. 그러다가 어느 조각가를 만나는데 성모 마리아에 매료돼서 자신의 예술혼을 거기에 불태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다시 나르치스와 골드문트는 만나게 되는데요. 누가 훌륭한 삶이냐? 누가 좀 더 좋은 삶이냐? 나르치스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책을 끝까지 읽다 보면 골드문트의 삶 역시 너무나 굴곡졌고 실패도 많이 했고 그렇지만 예술적 경험도 너무 많이 하고 세상에 수도원 안에서의 오로지 이 안에서가 평생의 자기의 어떤 에어리어였던 것보다는 더 많은 세상을 보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물론 실패가 너무 많아요. 나이 들어서 여자 좀 꼬시려다가 껄떡대다가 이제 안 되는구나도 막 느끼고 막 이런 것도 나오고 제가 막 읽으면서 야 잘됐다 막 이러면서 읽었기도 했는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지와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그때 제
그게 지와 사랑이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골드문트의 삶.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는 풍요해. 근데 실패도 많이 하고, 뭐라 그럴까? 이 책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우여곡절이 있는 삶. 멈춤과 우회와 전환점이 있는 삶. 익숙하고 아늑한 삶이 아니라, 극적이고 다사다난했던 삶. 복잡했고, 다양성이 있었던 삶. 저울질하는 삶이 아니라,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었던 언젠가의 즉흥적인 삶. 단순하고 직선적인 여정이 아니라 길고 구불구불 울퉁불퉁했던 여정. 이런 거를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이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놀랍죠? 세상에 그러니까 3디멘션이에요. 세상에 삶이 되게 많은데 이제까지 우리가 괜찮은 삶이란, 좋은 삶이란, 행복한 삶이다. 또 어떤 분은 아니야, 의미 있는 삶이다. 근데 오히려 많은 경험하고 마치 저자의 삶이 그렇죠. 규슈에서 아버지 요시는 어때요? 평생 그가 사랑했던 여자와 한 곳에서 동네에 늘 익숙했던 사람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면서 아늑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에게도 그 삶을 권유합니다. 아들은 미국을 갔고 도쿄로 갔다가 미국을 가고 뭐 대학에서 임용이 안 되기도 하고 또 다른 데로 옮겨가고 막 이렇게 고난을 겪어요.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아버지 요시가 아들 시게이로보다 더 좋은 삶이냐? 아무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아버지도 좋은 삶이에요. 근데 아들 역시 좋은 삶이고, 또 어떤 분은 의미 있는 나만, 그리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내가 가진 거를 갖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와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면 이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나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고,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 저자인 오이시, 이름이 너무 좋아요. 오이시 시게이로, 이분은 연구를 되게 많이 했는데, 시카고 대학에서 부고, 오비추얼이라고, 왜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우리나라에는 부고 기사가 신문에 뜨면 누구누구 씨가 돌아가셨고 누구누구의 뭐 무슨 기업 대표의 뭐 아들이 기업 대표고 딸이 무슨 탱탱 한의원 뭐 한의사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이나 유럽권에선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몇 년도에 태어났고 따사롭고 그분은 이런 일을 했고 이러이러한, 이게 꼭 뭐 조선일보, 한겨레 뭐 이런 신문에만 난 게 아니라 지역 신문도 있잖아요. 거기엔 동네에 살았던 뭐 93세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그 할머니는 뭐 이런 일을 했고 주변 사람들은 봄날의 햇살이라고 불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 게 오비추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지역신문, 전국신문, 이 교수님이 이거를 모아서 행복한 삶, 의미 있는 삶, 그리고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 요것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이게 이제 나 혼자서 내가 뇌피셜로 훌륭한 삶 이렇게 아니라 여러 그 사람을 이제 스케일링을 미리 다 맞춰놓고 이렇게 해본 거야. 그랬더니 한 100명 하면 한 2~3명만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물론 오비추어리가 즉 부고장이 모든 걸 말하는 건 아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삶, 의미 있는 삶, 그리고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 각각 살았던 사람들도 모두 다 주변에서 그를 사랑했고 그의 인생이 온전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결론적으로는 이 세 가지 삶의 형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 가지 삶의 형태를 멀징, 그리고 또 조화롭게 또는 각기 다릴리.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과 행복한 삶이 같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 같이 못 가는 경우도 있어요. 할 수 없죠. 그러면 자기의 인생은 한쪽으로 흐르지만 그렇다고 훌륭하지 않거나 괜찮지 않은 삶이 아닌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그러면 나도 떠나야 되는 거야? 너는 여기 서울에서 살고 싶고 나는 여기 전주에 살고 싶고 난 여기 대구에서 뭐 지역에서 대학 여기서 나오고 직장 여기서 갖고 뭐 그럼 나는 정신적으로 풍요롭지 못하냐? 그렇지 않아요. 정신적으로 풍요롭다는 게 꼭 굴곡이 있고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럼 나는 한 여자랑 지금 26년째 사는데 그럼 나는 이게 뭐 굴곡지지 않고 그럼 뭐냐, 이거 안 좋은 거냐, 정신적으로 풍요롭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겠죠, 반드시. 그러니까 이분이 뒤에, 제가 이 책의 방대한 내용을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내가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은 꼭 떠나지 않아도 이 앉은 자리에서,
이 서울에서, 이 대구에서, 이 전주에서도, 이 광주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뭘 하냐?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게 10년 후에 혹시 후회하지 않을까를 한번 좀 생각해보고 할 수 있으면 하자예요. 만약에 내가 안온한 삶, 따뜻한 대화가 있고 주변과의 관계가 좋은 행복한 삶이라고 그래서 마음속에 나중에 공허함, 눈을 딱 2주 이상 우리가 혼 상태에 빠지다가 죽거든요. 거의 대부분 2주 정도 누워있어요. 그때 각성이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때 이만하면 좋았다라는 것보다도 이건 할걸, 이건 해볼걸, 그거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건 아마 아무거나 그런 게 나온 게 아니라 심각하게 고민했던 거가 아마 그런 머릿속에 떠오를 수도 있을 거예요. 10년 뒤에 내가 어떤 거를 할걸 이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 한번 해보자. 그리고 안정보다는 자유를 추구하자라는 거야. 제가 제일 멋지게 들었던 도쿄 이야기라고 1950년대 지금 일본에서 꼽는 일본 영화 넘버원이 도쿄 이야기라는 영화거든요. 2등이 이제 구로사와 아키라의 7인의 사무라이고, 근데 이제 도쿄 이야기라는 그 영화가 이제 1950년대 일본 핵가족 대가족이 깨지면서 생기는 그 영화인데, 그 영화의 감독님이 했던 얘기가 제 기억에 남아요. 어떤 얘기냐면 사소한 일에는 유행을, 중요한 일에는 도덕을, 나의 일에는 예술을, 이렇게 자기만의 신조를 갖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안정된 삶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자유를 조금 포기하고 나만의 뭔가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는 안정보다는 자유를. 그리고 이 책에 보면 이제 스페셜리스트, 이 책에서 제가 수많은 사례를 다 소개시키면 재미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두 팀이 있어요. 한 팀은 분업해서 하는 거야. 또 한 팀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거야. 팀이 모든 거를. 그러면 누가 더 빠르고 효과적일까요? 당연히 분업이에요, 분업. 근데 마음속으로 가지는 뿌듯함, 정신적으로 풍요로움, 경험, 이런 것들은 뭘까요? 실패를 하더라도 한꺼번에 다 하는 거예요, 팀이. 그래서 이분이 스페셜리스트보단 제너럴리스트가 되도록 내가 스스로 하는 그런 것들을 해보자 라는 얘기를 해보고요. 또 익숙한 것에서 풍요로움을 갖자. 예를 들면 아내, 저 같으면 아내, 지금 26년이 됐는데 아내한테 이제 뭐라 그럴까, 익숙하죠. 근데 또 아내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면 또 그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면을 발견할 수 있듯이, 뭐든지 익숙한 것에서도 정신적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다. 또 실패, 부정적인 사건, 이런 것들도 너무 슬퍼하거나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자. 그것 또한 우리의 인생 풍요로움. 아까 제가 풍요로움이 뭐라고 그랬죠? 굴곡지고 다사다난하고 우여곡절이 있는 거. 그렇지만 그게 꼭 실패한 인생이 아니듯이 부정적인 인생도 언젠가에 내가. 그래서 여러분 제임스 조이스의 그 말을 여기서 인용을 했는데, 제임스 조이스 아시죠? 영미소설의 최악의 가독성을 가지는 그 젊은 날의 조상일 거예요, 아마. 거기에 뭐라 써있냐면 고난을 뚫고 별을 향하여. 왜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 사실은 인생이란 건 좋겠죠. 고난이 없으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천억대 부자 이런 걸 꿈꾸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거야, 아마. 왜 이분이 굴곡지고 단선적이지 않더라도 왔다 갔다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이라고 했냐? 이것 또한 완전한 또 좋은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쓰고 말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얘기하지 않으면 잊어먹고 쓰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또 이분은 유머 그리고 즉흥적인 거를 강조합니다. 가끔씩 내 자신을 즐겁게 유머를 하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이런 것들이 행복뿐만 아니라 내 정신적 풍요로움 그리고 즉흥성을 발휘하면서 또 다른 삶의 다른 관점을 보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분은 책을 많이 읽으라고, 그리고 이분이 강조하는 게 아니라 연구 결과에서도 어떤 책을 많이 읽을수록 한 곳에 있어도 마치 골드문트처럼 이 흑사병이 도는 이 유럽을 떠도는 그런 경험을, 왜냐하면 제가 책을 얼마나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읽은 수만큼 인생의 경험이 생기는 거잖아요. 간접 경험. 물론 그게 직접 경험한 것과는 다르겠지만
직접 경험하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그런 것들도 해보자. 그래서 이분은 just do it. 일단 한번 해보자. 그냥 한번 해보자.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그래서 이 책을 다 읽고 저는 그러면 행복한 삶인가? 의미 있는 삶인가? 아니면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인가? 저는 일단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이 되기 위해선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또 높아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렇진 않아요. 사실은 놀랍도록 똑같은 것만 해요. 그러니까 출퇴근할 때도 만약에 차를 몰고 가면 똑같은 길만 가고 식사도 똑같은 곳에서 10년째 먹어도 됩니다, 저는. 약간 그런 새로운 거에 대한 개방성이 매우 떨어지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 삶은 행복한 것도 추구하지만 의미 있는 삶, 뭔가 우리 인류의 지식에 제가 노벨상을 받아서 거창한 지식, 인류를 암으로부터 구원 이런 것보다도 그런 거 하면 참 좋겠지만 그래도 그런 거와 비슷하게끔 저희 법의학 분야에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할 수 있게 공부도 하고 논문도 쓰고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추구하는 것도 있고 또 제가 유튜브를 하잖아요. 다들 물어봐요. 왜 유튜브 하냐고. 저도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그냥 꼬임에 빠져서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주 꽉 막힌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어떤 스타일인가 이런 것들을 잘 그냥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제가 이 책을 되게 재밌게 읽은 건 이런 삶인가? 나는 어떤 삶인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저도 좋은 삶을 살고 싶어요. 의미 있는 삶도 살고 싶고요.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대화, 아주 뭐랄까, 스몰톡으로도 즐겁고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는 행복한 삶도 살고 싶고요. 또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욕망도 있다는 걸 이 책을 읽고 알았어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도 처음 갔을 때 독일 처음 갔을 때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죠.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상. 이거 여기에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에 조금 더 가까운 분이시고 저는 약간 개방성이 떨어지니까 천년만년 할 걱정을 모두 그때 했습니다. 가서 인터넷에 어떻게 설치하지? 미리 다 알아보고 떠나기 전부터. 그다음에 저는 모든 게 다 짜여져 있어야 되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 너무너무 고민하고 하지도 않을 걱정을 만들어서 다 해결되면 또 이 걱정하고 또 이 걱정하고 이런 스타일인데 결론적으로는 되게 좋았어요. 외국 사람들과 또 제가 아까 일본인 친구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집트 친한 같이 랩실에서 친했던 동료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 인생에서 굉장히 그리고 아내와 아이와 함께 미국과 캐나다를 정처 없이 전날에 여러분 모텔 알죠? 덱스터 같은 그런 미국 드라마 보면 살인이 일어나는 모텔 같은 거 그런 데를 전날에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까지 가다가 몬트리올은 지나치자 이렇게 예를 들면 이랬던 여행이 이 여행을 내가 다시 할 수 있을까? 아내가 좀 개방성이 높은 보통 여자들이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꿈꾸죠. 그래서 아내가 저를 이 책에서도 나오는데 누군가 부추김이 하게 된다. 저를 부추겨서 했던 거. 그래서 저는 아마 제가 인생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누워있을 때 각성이 돌아온다면 그때 좋았구나. 여러분, 생각에 대한 생각이란 책 아세요? 이따만한 거. 책을 읽으면, 읽다가 약간, 다음에 읽어야지. 그랬다가 또, 그 다음에 또 읽다가, 그런데 앞이 뭐였지? 이렇게 되는 책 있어요. 그 생각에 대한 생각을 쓰신 교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분이 사실은 의사 졸업 사망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삶이 어땠나요? 행복하셨나요? 의미 있었나요? 이랬을 때 이분이 유태인이에요.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때 개토에 갇혀갖고 죽을 뻔했어요. 아버지랑 같이 수용소에 갇혔고 천신만고 끝에 미국으로 오고 미국에서 자리 잡기 쉽게 했어요. 근데 천신만고 끝에 하다가 노벨상도 받고 어마어마한 분이 됐는데 이분이 어땠나요? 삶이 오라더니 흥미로웠어. 내 삶은. 흥미로웠어.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산 거예요. 고난도 많이 겪었고 힘들었고 너무 힘들었지만 흥미로웠어. 여기 아마 나 왜 이렇게 인생에 고난이 많았지? 생각해보면 내 인생이 그래서 정신적으로 더 풍요롭고 또 앞으로도 그런 것들이 펼쳐지면서 분명히 좋은 삶이 꼭 1000억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이렇게 고생 안 하고 10,000원이 사는 삶, 그런 삶을 부러워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은 굉장히 다양하고
다양한 층위에서 바라본다면 좋은 삶이란 거 저는 사실 원제가 더 마음에 들어요. Life in three dimensions. 4차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또 많은 학자들이 삶이란 게 좋은 삶이란 게 그 세 가지 뿐이겠어요? 또 많이 있겠죠? 또 이런 것들을 할 것 같고요. 인생은 행복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동의합니다. 이 우리나라 번역 제목도 충분히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누구한테 추천하고 싶으냐? 우리 한국인이 상당히 정형화된 고민에 빠져 있어요. S대 못 가면 인생 폭망. 오르비 막 이런 데 보면 H대 내 아래. 이게 애들이 보면 그냥 재밌게 보는데 저는 이제 그 옛날에 우리 아이가 이게 하이건 때문에 입시정보 때문에 어쩌다 봤는데 너무너무 근데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언제 뭐 그럴 때 그런 시기가 있을 수 있어요. 야, 나이키가 좋아, 푸마가 좋아, 아디다스가 좋아. 그런 거 이제 의논할 때도 있겠지만 조금 삶을 다르게 우리의 삶이란 건 굉장히 다층적이고 굉장히 복잡한데 이 삶에서 또 다른 안경을 끼고 싶으신 분, 또 행복, 의미 이거 너무 내 삶은 꼭 이렇진 않은데 그럼 내 삶은 잘못된 건가? 이런 내 삶은 나 좀 괜찮은데 또는 내 삶은 정말 잘못된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또 이 책을 추천드리고요. 일단 행복하려면 성격이 좀 맞아야 돼요. 근데 안 맞는 분이 있어요. 약간 신경성 있는 분도 있고 늘 신경성 있는 늘 우울한 분도 있고 그렇죠. 약간 그게 디스티미아라고 늘 우울한 분이 있어요. 약간 늘 블루야. 늘 블루인 분들이 있는데 이 책 추천드립니다. 정말로. 저는 이 책을 이 책에 있는 내용 재밌어요. 실험과 연구 논문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재밌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 인생에서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왜냐면 제가 법의학자니까 늘 고민해요.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의미 있는 삶이 좋은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예전에는 했었고 그럼 나한테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래서 늘 걱정했어요. 의미를 못 찾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니까 어쩌면 제가 의미를 못 찾더라도 전 나름대로 작은 의미는 있지만 인생의 큰 의미를 못 찾을 수도 있다고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속으로. 못 찾아도 괜찮지 않을까? 나한테는 아내와 함께한 나 혼자 열심히 뭘 한 즐거운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것도 있고 또 주변에 나한테 따스하게 말을 걸어주는 좋은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을 한번 갈무리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힐링을 했다고 할까요? 개인적으로는 좋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